자, 보험의 이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뇌는 1차 시험 범주에 들어가는데 2차 과목으로 들어와서 작년에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조금 망설였는데 작년에 여기에서도 5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는 가야 될 것 같아. 자, 위험의 개념 정의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위험의 정의는 일단 위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위험하다, 그것은 지금 사고가 난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위험이라는 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정의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위험은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정의하시면 되고, 위험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위험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손실의 가능성, 그리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또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 정리해 두시고요. 위험과 관련된 개념은 위태, 손인, 손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위태는 위험한 상태가 말 그대로 위태, 손인은 위험한 상태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상태, 그리고 손해는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태, 즉 어떤 목적물의 가치의 감소가 나타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번째, 위태, 손인, 손해의 관계에 대해서 가로넣기로 나오기가 참 좋거든요. 자,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이고,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태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 즉 사고라고 부르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손해는 위험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하는 거. 자, 4번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고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위험을 분류를 해 놓는 게 있어요. 뭐 객관적 위험이냐 주관적 위험이냐, 순수 위험이냐 투기적 위험이냐, 정태적 위험이냐 동태적 위험이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 자, 먼저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있는데, 객관적 위험이라는 건 어떤 지금까지 실증 자료가 있어서 손해의 측정이 가능하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원인이라고 적어져 있죠. 자, 객관적 위험,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 편차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객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불가능한 위험, 측정이 가능해야지 보험의 대상 위험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는데, 순수 위험이라는 건 손해의 가능성만 있고 전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이라는 건 손해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위험이 투기적 위험. 그래서 보험에서는 순수 위험을 보험의 대상으로 한다. 자, 그다음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는데, 정태적 위험이라는 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이라는 건 어떤
환율 변화라든가 가격 변동이라든가 소비자 기호 변화 등에 따라서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게 동태적 위험. 그러면 보험에서 대상으로 하는 건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정도가 변하지 않아야지 손실의 측정이 가능하니까 정태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으로 한다는 거. 자, 다음에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인데요. 특정적 위험이라는 것, 피해 당사자가 특정돼 버리는 거, 한정된 피해 당사자들만 있는 게 특정적 위험. 자, 그래서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 특정적 위험이고, 기본적 위험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 즉 태풍이 불었다든가 폭우가 3달간 쏟아졌다든가, 이건 누구나 피해를 입는 그런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기본적 위험이다. 만약 여러분들 문제에 위험의 분류 중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다음에 기본적 위험 4가지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이 있는데요. 담보위험이라는 건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위험, 즉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해 주는 위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주는 위험이 담보위험. 비담보위험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부보장특약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온해시설에서는 수재위험 부보장, 적과전에서는 일소피해 부보장, 가을동상의 부보장, 과수에서는 농작물 부보장, 비가림시설 부보장 많이 들어봤죠. 이와 같이 부보장이라는 건 많은 위험 중에 보험사가 담보 책임을 져주지 않는 위험이 부보장 위험. 자,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 얘가 부보장 위험. 면책 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 여러분들 소손해 면책금 들어봤죠? 얘는 온해시설, 시설작물과 버섯에 적용되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그랬어. 그래서 소손해 면책금은 얼마예요? 10만 원이라 그랬어. 즉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소손해 면책금이라 그랬어. 이게 보험사 입장으로서는 면책위험이에요. 그래서 시설작물이나 버섯이 10만 원 이하의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면책이 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손해액 전부를 보장해 주는 게 소손해 면책금 제도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게 면책위험. 자, 다음에 위험관리에 대해서 위험관리 목표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세요. 위험관리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즉 위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위험관리의 목표다. 위험관리의 목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고 알아두시고요. 중요성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위험관리 방법입니다.
위험관리 방법은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이 있고 재무적 위험관리 방법이 있어요. 자,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은 위험한 상황을 통제를 통해서 스스로 대비하는 게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이고, 재무적 위험관리 방법은 어떤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위험을 대비하는 게 재무적 위험관리 방법이다. 여러분들은 타이틀만 좀 알아두세요. 자, 위험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위험을 회피한다든가 손실을 통제한다든가 위험 요소를 분리한다든가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한다든가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다든가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자, 위험 회피는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해버리는 방법. 뭔 방법?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자,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날까봐 차를 안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강도를 만날까봐 아예 집에만 있는다든가 이와 같이 손실을, 위험을, 아예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버리지 않는 거. 있을 수 없는 방법이죠. 하지만 위험 회피 방법도 있고 손실 통제 방법이 있는데, 손실 통제는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 손실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줄이기 위한 조치를 위한 방법이고, 손실 감소는 자, 손실이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강의실 같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든가 소화기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손실 감소 방법. 다음에 위험 요소를 분리한다든가. 위험 요소를 분리하는 방법은 복제와 격리가 있어요. 즉 복제라는 건 이 문서가 하나밖에 없어. 잃어버리면 큰일 나. 그러면 복사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게 복제 방법이고, 격리 방법은 한 곳에 중요한 물건을 다 함께 놔두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해 놓는 게 격리 방법이다. 자,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한다. 그래서 제3자에게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사고 발생하면 내가 책임질래, 그렇게 스스로 인수하는 방법. 얘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나온다면 타이틀만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자, 다음에 재무적 위험관리 방법인데요. 자, 위험을 보유한다든가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한다든가 또는 위험 결합을 통해서 위험 발생에 대비한다든가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험을 보유한다는 건 우발적 손실에 대해서 자신이 부담하는 거, 제3자에 전가한다든가 마찬가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거고요. 중요한 거 마지막 부분, 위험 결합을 통해서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게 우리가 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10,000명이 있어. 이 사람들이 전부 화재가 난다든가 집이 붕괴된다든가 하는 위험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10,000명이 모여서 보험을 하나 만들어. 일상가사 책임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보험료들을 각각 납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집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 이게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위험 결합이라는 건, 자, 동질적 위험이라는 건 이런 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손실의 가능성이 동질적 위험이 될 것이고, 위험의 결합이라는 건 이런 집들을 가지고 있는 만 명이 모여서 보험을 만드는 게 위험을 결합하는 거다. 그래서 보험이 되려면 보험의 성립 조건에 보면 동일한 동질적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동질적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하는 거. 자, 만약에 시험에서 재무적 위험 관리 중 보험에 해당하는 위험 관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면 이 부분을 기술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보험의 정의입니다. 보험의 정의는 여러분들 가로 1번에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보험의 정의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 1번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인 관점, 수리적 관점이 있는데 먼저 경제적 관점의 근본 목적은 위험 증가 및 위험 결합인데 뭐 때문에? 위험을 결합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보험은 여러 사람이 참여할 때 보험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했을 때 보험자는 보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법적인 관점에서, 자, 수리적 관점에서는 손실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보험의 특성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는 4가지, 5가지. 자, 타이틀만 먼저 보시게요.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하는 거, 그리고 위험을 분담하는 거, 그리고 위험을 전가하는 거, 그리고 실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배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하는 게 보험의 특성 5가지. 즉,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한다는 건 계약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이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보험에서는 고의적인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2번째 위험 분담. 개별적으로 전부 책임지기는 너무 위험이 커. 이랬을 때 계약자 보험에 가입한 여러 사람들이 위험을 분담해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위험이 닥쳤을 때 그걸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다음에 위험의 전가. 자, 재정적으로 빈약한 계약자들이 결합을 해서 재정적으로 재정이 든든한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 자,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자, 우리 농작물 재보험도 마찬가지, 그리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장이거든요.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지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걸로 이익을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 자, 다음에 대수의 법칙.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법칙이 대수의 법칙이고요. 다음에 보험의 성립 조건. 자, 얘도 타이틀만 먼저 보실게요. 동질적 위험이 많이 있어야 돼. 다수 존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벼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농가 수가 50만 호다. 이러면 이 50만 호는 누구라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병충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동질적 위험을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 그리고 손실이
우연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한 3년, 4년 전인가요? 이쪽 남부 지역에 3달간 계속 장마가 졌던 때가 있었죠. 매년 3달간 장마가 진다 그러면 그것은 우연한 손실이 아니잖아. 그로 인한 피해는.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그러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 발생.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고 누구나 예기치 못하도록 순수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위험만이 보험의 성립 조건이다. 다음에 한정적 손실. 여러분들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들으면 전쟁, 사변, 이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고 약관에 되어 있죠. 손실이 한정적으로, 즉 누구든지 측정 가능한 위험이어야지 보험화할 수 있다는 거, 보험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거. 비재난적 손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손실 규모가 너무 커버려. 이래버리면 보험사에서 감당이 안 되겠죠.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200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재해보험이 지금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때까지는 시행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틀도 만들어지지 않은데, 근데 2002년에 태풍 루사 불어닥치지, 매미 불어닥치지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이 와버렸어요. 그때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재해보험을 취급을 했어. 그리고 재보험사가 어디였냐? 영국계 보험회사가 재보험사가 됐거든요. 근데 손해율이 몇천 프로 가버리니까 보험회사도 손들어버리고 재보험회사도 우리는 더 이상 농작물 재보험사를 못하겠다. 다 손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결정된 게 국가재보험제도가 결정이 됐죠. 보험사에서 재보험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NH손보에다가 자, 너희들이 농작물 재보험을 취급하면 재보험은 국가가 들어주마. 이렇게 해서 지금 농작물 재보험이 존속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손실이 너무 커버리면 보험으로 상품화할 수 없다는 거. 다음에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즉 손실 발생 가능성이나 어떤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측정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어야 된다는 거. 자,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보험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 보험료가 도저히 농민들이 납부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보험료. 예를 들어서 밭작물 보험을 드는데 이 밭에서 농작물을 전부 수확해 해서 판매하면 500만 원 받아. 근데 보험료가 150만 원이다. 이러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가입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정책보험으로 해가지고 보험료, 순보험료에 자, 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나눈다 그랬죠. 순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재원이 되는 보험금이 순보험료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 등에서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보험료라 그랬어.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순보험료는 농작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사대과수, 사과배, 단감, 떫은감하고 벼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험료 지급 비율이 좀 달라진다 그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정부 지원 보험료인데
지자체에 따라서 지자체 지원 보험료가 또 있어. 그래서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까지 지원을 해주고, 근데 대부분 한 30%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산출된 보험료의 일부, 극히 일부만 납부하도록 해서 농가라면 누구든지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끔 설계해 놓은 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에요. 자, 보험의 기능 보겠습니다. 보험의 기능은 순기능하고 역기능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 먼저 타이틀만 먼저 공부하시게요. 보험의 순기능은 손실을 회복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되고 신용력이 증대되고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고 안전의식을 고양한다 하는 게 순기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시험에서 보험의 순기능에 대해서 소술하시오 그런다면 여기 6가지를 적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단답형 5점짜리 문제로 나온다면 보험의 순기능에 대해서 5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손실 회복하는 것, 보험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지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에 불안 감소. 개인이나 기업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의 위험을 대비함으로써 불안함이 많이 없어지겠죠. 하는 게 불안 감소 효과가 있고요. 기능이 있고, 다음에 농가 신용력이 증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농민이 돈을 빌리러 갔어. 그러면 농협에서 담보가 뭡니까? 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저기 나 저기 있는 논대기 새맞이기 그거 수매할 때 줄게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농협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겠지. 왜? 만약에 홍수가 와갖고 하나도 수확을 못 해버리면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잖아.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와 같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신용력이 증대된다. 자, 투자재원 마련. 얘는 보험사 입장에서 다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된 보험료로 자금이 형성을 해가지고 어떤 투자재원을 마련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거,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 안전의식 고양에 기여한다 하는 거. 자, 다음에 보험의 역기능. 역기능은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든 적든 간에 사업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험 사기가 증가를 해. 자, 요즘 농작물 재해보험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험 사기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험 사기라는 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또는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키워서 추가 비용을 편취하는 등 이러한 보험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고요. 손실 과장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방법, 즉 손해를 부풀려서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게 돼서 정상적인 보험의 운영이 힘들게 하거나 이러면 선량한 계약자만 피해를 보잖아. 보험금을 과다로 타가게 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런 역기능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에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란 말이 있어요. 자, 역선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계약 체결 시, 얘는 보험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부 나무만 가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일부 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까? 왜?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역선택이 뭐라고 그랬어? 자, 보험자보다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 목적물의 상태를 가장 많이 알아요. 근데 일부만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소가 100마리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계약자가 보니까 얘는 아주 건강하니 잘 먹고 잘 커. 얘들은 조금 상태가 안 좋아. 약간 부족해. 만약에 보험에 가입할 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가축 재해보험에서 선택적으로 일부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는 이 소 상태를 모르잖아요. 계약자는 다 알아.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가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험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보험사고 많이 일어나면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선량한 가입자한테 피해가 많이 가. 네, 여러분들 자료 보면 자,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계약자 측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게 역선택이고, 도덕적 위태라는 건 보험 계약 기간 중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즉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사고를 부풀리거나 하는 걸 도덕적 위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세 번째 가로넣기로 나오기 딱 좋은 문제,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비교. 자,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킨 것, 계약 체결 전. 그리고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에 고의나 인위적인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손해보험 부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